네, 그럼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제6장 기술의 보급, 혁명과 지체 나눠보겠습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에 기술혁명이라 불리는 대포, 인쇄술, 원양 항해 등은 실제로 매우 느리게 발전했으며 그중 원양 항해만이 세계적 불균형 비대칭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기술은 결국 전파되어 특정 문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개발된 곳에서도 정착이 느려 이웃 문명이 모방할 시간이 충분했고 일부 분야 특히 수송과 농업에서는 오랫동안 정체가 이어졌다. 이러한 완만한 변화 속에서 앙시eng 레짐의 견고함과 변화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세 가지 커다란 기술 혁신, 화약의 기원, 유럽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 때문에 과학사 기술사 일부는 중국의 공헌을 축소하려 했지만 화약과 초기 화기는 9세기, 11세기 등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명확히 연대가 확인되는 중국의 화기는 1356년이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포 화기가 등장했으나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5세기부터였다. 후스 전차의 화차나 백년 전쟁 말기에 샤를 7세의 전술, 그리고 약 1420년경까지 과립 화약 발명으로 폭발력과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사용과 발전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등했다. 일부 지역은 15세기 말까지 고전적 투석기를 유지했고 스페인 등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는 14세기 후반에 이미 대포가 보급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한 곳의 우월한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며 유럽이 화포 제작 전술에서 아시아를 앞서게 되었고 16세기 정도부터 그게 드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포의 실전적 기술적 진화가 더디었다. 대포가 움직이다. 초기 대포는 짧고 가볍고 적은 화약만 쓴 무기였고 이게 화약이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형태가 일정치 않아서 리바우드 캔 같이 여러 총신을 결합한 기계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대포는 점점 중량화, 대형화되어 거대한 범베르드처럼 이동 불가능한 것들도 등장했다. 15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이동 가능한 포들이 개발되며 야전에서의 활용이 늘었고 비로 형제의 포나 이탈리아의 소나말로 이동시키는 대포 등이 이런 이동할 수 있는 야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대포들의 예이고요. 1494년에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원정에서 철제 탄환이 본격화되면서 성벽 파괴 공성전의 성격이 급변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벽은 흙으로 두껍게 낮게 바뀌고 포좌, 엄폐가 발달했으며 16세기에는 구경 표준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변형은 느리게 진행되어 18세기 그리보발 개혁 등까지 이어지며 나폴레옹 전쟁기까지 사용되었다. 선박 위에 실은 대포. 선박에 대포를 탑재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중반으로 매우 이른 시기였지만 그 발전은 불규칙하고 지역별로 달랐다.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 들어서야 함포 장착이 점차 일반화되었고 영국 베네치아, 튀르키예 등에서 이런 함포 장착이 나타났고요. 초기에는 돌덩이를 발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16세기에 이르러 대형 선박 중심의 해전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중무장한 중소형 선박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로 작은 배들도 대형 함선과 같은 수준의 대포를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네덜란드, 영국이 해상 패권을 확립했다. 해적의 증가와 무역 항로 확장으로 인해 16에서 17세기에는 거의 모든 배가 무장을 갖추게 되었고 상선과 전함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 시기에는 선박 톤수에 따른 대포 탑재 기준이 정착하며 선박 무장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화승총, 머스켓, 소총입니다. 화승총은
15세기 말에 등장해 16세기 초에는 확실히 사용되었으며 중세 기사 중심의 전투 방식을 무너뜨린 결정적 무기였다. 1524년 바야흐 영주가 화흥총에 맞아 전사했고 이 무기로 인해 성체, 도시 전투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화승총 보급이 늦었으며 1525년 파비아 전투의 패배에도 이런 기술 격차가 작용했다. 이후 화승총 사수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16세기 후반에는 창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17세기에는 머스켓과 소총의 등장, 종이 약포와 총검의 사용으로 보병의 전투 효율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었다. 17세기 말에는 유럽 보병이 모두 소총과 총검을 갖추게 되었으나 오스만 제국 등은 여전히 활 사용에 머물러 기술 격차가 지속되었다. 생산과 비용. 총포와 화기는 전쟁, 경제, 무기 생산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본과 중앙 권력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면 새로운 전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다. 그 결과 각국의 병기창과 국영 민간 공장이 확충되었고 프랑스와 일세의 병기창 등이 그 예이고요. 도시의 독립적 지위 약화도 이 비용 부담과 연관된다. 화약, 목탄, 유황 등 원재료와 가공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전쟁 산업은 초기에는 수공업적 집적에 가깝게 발전했으며 작업장이 분산되고 화약 공장은 도시의 외곽에 주로 위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네치아의 막대한 화약 비축 사례는 군사비의 엄청난 규모와 경제적 부담을 잘 보여준다. 주조, 제철, 용광로 등 군사용 야금업이 발달하면서 대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때 철제 주물포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대포의 이동 유지에는 막대한 수송, 마부, 자원이 필요해 전투력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의 변화의 그 결과에만 미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어떤 자본이나 생산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중앙 권력이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유지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그런 그 전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나누어졌던 그런 지방 권력들이 결국 국가 중심으로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브로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본 대포, 기술의 전파와 사용 방식의 차이, 단순한 기술 수준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다. 튀르키예, 중국, 일본 등은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서유럽처럼 신속한 화약 장전법이나 근대식 화기 운용에는 뒤처졌고 이런 차이가 군사력의 격차로 이어졌다. 유럽의 기술 확산과 용병 네트워크. 유럽에서는 사격 학교와 숙련된 폭수, 화기 장인이 풍부했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튀르키예, 인도, 페르시아 등지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인적 기술적 교류가 유럽의 군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전쟁 효율성과 자본 이익을 높였다. 세계적 균형과 지역적 차이. 대포와 화승총의 확산은 유럽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했지만 이슬람권은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유지했고 동아시아는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받았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각 문명권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완전히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으며 대포는 점차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브로델의 좀 이 역사관은 약간 이런 기술적 우위를 초반에 점했던 나라들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지배했다는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이 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술 격차들이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만큼 크게 이어지고 그게 어떤 역사적으로 그 권력과 그런 국제 정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이와 이제 인쇄술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로부터 인쇄술까지 유럽 제지업의 발전. 종이는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13세기 스페인에서 처음 제지용 물레방아가 설치된 뒤 14세기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등에서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했다. 풍부한 물 자원과 아마데마섬유, 낡은 밧줄 등이 원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이탈리아의 자본과 기술이 확산을 이끌었다. 인쇄혁명의 기반 형성. 종이는 양피지보다 질기지 않았지만 훨씬 저렴하고 인쇄에 적합해 독자의 증가와 필사본 수요 확대 속에서 인쇄술의 필수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14세기 중반에는 다수의 필사본과 판본이 만들어지며 대량 복제의 시대가 열릴 준비가 갖추어졌다. 활자의 발명, 인쇄술의 기원과 전파 논쟁. 15세기 유럽의 인쇄술은 구텐베르그의 발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금속 활자 기술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쇄술이 유럽에서 재발견된 것인지 모방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잠깐 한국 그 역사의 내용이 어떤지 이 연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상정 고급 예물은 1234년에 찍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현재 이제 보유하 확인되고 있는 굉장히 가장 오래된 그런 활자본 중에 하나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고 이게 1372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 완성 과정. 인쇄술은 금속 세공 기술에서 발전했으며 납, 주석, 안티몬의 비율 조정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1440년에서 50년경에 완성되었다. 이후 18세기까지 인쇄기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럽과 세계로의 확산. 15세기 후반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퍼졌으며 1500년까지 236개 도시에서 인쇄소가 운영되었다. 1500년 이전에 인쇄된 책은 2천만 권 이상이었고 인쇄술은 곧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등으로도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쇄술과 역사, 출판업의 상업화와 자본 종속. 인쇄업은 시설 교체, 노동, 종이값 등 높은 비용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금융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 그 결과 책의 유통망이 상인 금융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인쇄업자와 출판 가문의 등장. 15에서 16세기의 유럽 각지에서 바르텔레미 비에, 안톤 코베르거, 알데마누체, 크리스토프 플랑탱 등 유력 출판 가문이 등장해 서적 생산과 유통을 주도했다. 지적 교류와 학문 발전의 촉진. 인쇄술은 유럽 내 사상 교류를 가속화했고 인문주의, 종교개혁, 과학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고대 수학서 복간을 통해 근대 수학과 과학의 발전을 촉진했다. 다음은 이제 원양 항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유럽의 공적, 원양 항해, 유럽의 해양 지배와 세계적 우위. 원양 항해 기술의 발전은 유럽이 수세기 동안 세계적 우위를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다른 문명들이 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불균형과 특권을 형성했다. 구세계의 선단. 고대부터 이어진 해양 네트워크. 지중해에서 인도양, 말레이제도, 태평양 연안까지 고대 해양 문명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유럽의 원양 항해 이전에도 인도 항로를 중심으로 거대한 항해망이 존재했다. 해상 경계와 기술 교류. 각 문명은 자신만의 해상 영역과 전통을 유지했지만 범포, 삼각도, 조타 기술 등은 이슬람, 지중해, 북유럽 해상 세력 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유럽 해양 문명의 형성. 지중해와 북유럽의 해양 기술이 융합되면서 카라벨선 같은 새로운 배가 탄생했고, 이는 유럽이 독자적 해양 문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항로. 여러 민족이 일찍이 세계 항로 개척을 시도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세계의 해상로와 패권 장악이었다. 중국의 정화 원정은 15세기 초 세계적 규모의 항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교류하며 해상 패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북방 위협으로 중단되었다. 아랍인들도 아프리카 회항 가능성을 인식하고 실제 항해를 시도했으나 결국 대서양의 비밀을 풀고 세계 항로를 지배한 것은 유럽인이었다. 대서양, 단순한 문제. 대서양 항해는 세계의 거대한 순환 해류와 바람의 타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었으며 초기 유럽 탐험가들은 이를 체득하고 활용했다. 원양 항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먼 바다로 과감히 나아가는 용기였으며 이 과단성이 불을 창출했다. 중국과 일본, 아랍 등 다른 강력한 해상 세력들도 기술적으로 먼 바다 항해가 가능했으나 해안에 머물며 기존 교역 체계와 안전 중심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지배에 나서지 않았다. 유럽이 성공한 핵심 요인은 도시와 자본, 물질 문명의 활발한 발전, 장기적 긴장과 탐험 욕구가 결합되어 기술과 용기를 실현할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수송의 완만함. 원양 항해가 세계 연결을 가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까지 육상과 해상 수송은 여전히 느리고 불안전했으며 도로와 교통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실제 상거래와 사람 간 이동에는 큰 제약이 있었다. 고정된 여행로. 18세기 육상과 해상 여행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경로와 기항지, 숙박소, 말과 배의 보급 체계에 의존했으며 여행자는 이 준비된 시스템 안에서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여행 속도와 일정은 계절, 기상, 연결 지점의 위치에 크게 좌우되었고, 불가피한 지연이나 위험을 피하려면 현지 숙소와 보급망을 활용해야 했다. 바다 항해 역시 연안과 기항지에 의존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는 미리 고정되어 있었고, 폭풍우나 돌풍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획된 항로에서 기다리거나 안전한 해역에서 임시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 수송에 관한 사건을 넘어서 역사적 수송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가장될 수 있으나 실제 시장 변화나 교역 구조 변화는 단편적 사건보다 장기적인 통상 구조의 경기 변동이 결정적이었다. 14세기 중반 몽골로 가는 육로가 막힌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기 후퇴와 경제적 불황의 결과였다. 단거리 교통의 효율성과 통상 확대는 개별 도로, 통행세, 조약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팽창과 후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송 운송.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강과 수로를 활용한 활발한 수상 운송 덕분에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라인강, 센강, 우아즈강 등 도시 성장과 생활 필수품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지에서는 뗏목과 소규모 선박을 이용한 중세 수상 운송이 발달했고, 이를 기반으로 토룬, 카우나스 등 기착지가 형성되어 활발한 교역과 분쟁이 이어졌다. 중국의 남부 양쯔강 유역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상 운송 체계를 갖추어 물 위와 땅 위 두 개의 경제 공간이 공존하며 거대한 교역과 생활이 이루어졌다. 뒤떨어진 수송수단, 고정된 길, 지체. 15세기부터 18세기 전 세계의 육상 수송수단은 지역별 특징이 명확했지만 구조와 사용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아 시대적 연대 구분이 어려웠다. 육상에서는 가마, 손수레,
낙타와 소, 말, 수레 등이 바다에서는 정크선, 카누, 아랍배 등이 오랜 기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이러한 전통적 수송 방식이 지속되었다. 유럽. 유럽에서는 15세기 이후 마차와 차량의 점진적 발전이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운송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오래된 방식과 한계를 유지했다. 선박도 톤수와 속도에 제한이 있었으며 대형 카라크선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30에서 50톤급 소형 선박이 범선 항해 시대 내내 일반적이었다. 가소로울 정도의 속도와 적재량. 15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도로와 수송 속도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느리고 불편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였으며 제한된 예산과 행정으로 포장도로와 우편망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대로 확장과 합승 마차의 등장으로 소식 전달과 여행 속도가 향상되었으나 좁은 도로와 진창, 사고 위험 등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중량물 운송은 대부분 어려웠으며 도로와 연결이 불편한 시골 지역은 여전히 제한된 이동성으로 경제와 생활이 제약받았다. 수송업자와 수송. 서구의 육상 해상 수송 업무는 대부분 농민과 빈민층이 부업으로 수행했으며 기업인과 선원들도 대체로 소규모였고 이유는 크지 않았다. 육상 수송은 비용이 높고 강도, 통과색, 정선 등 제약이 많아 원거리 이동이 제한되었으나 해상 수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이어서 장거리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도로망의 개선과 마차 발전은 1830에서 4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정 기술보다는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 관리로 기존 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민주화한 결과였다. 수송, 경제의 한계. 수송은 속도, 운송량, 규칙성, 비용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의 제약을 받았으며 육로 운송이 수상 운송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관점에서는 매우 느렸다. 전 세계적으로 수송은 사람과 말의 힘에 의존했으며 급한 편지나 값비싼 물품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이나 교대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10에서 20리회 정도 이동할 수 있었다. 기술의 역사와 무게. 기술과 농업. 농업 기술은 수천 년간 인간 최대 산업의 핵심이었지만 기술사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의 배경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반복적 점진적 변화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었다. 경작지 개간, 관계, 제방 쌓기 등 농업 기술과 신작물 도입, 옥수수와 감자 등은 인류 진보와 인구 증가를 뒷받침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만 사회적 추진과 결합될 때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기술 그 자체. 기술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과 제약을 동시에 받았다. 18세기 이전 과학은 실용적 적용보다는 법칙 확인에 집중했으며 기술은 장인의 경험과 점진적 개선을 통해 서서히 발전했다. 전문 직업과 기술 교육은 늦게 등장했으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노동자의 저항 때문에 혁신이 느리게 확산되었다. 발명과 기술은 종종 사회적 승인과 필요에 의해 제한되거나 잠자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발명과 혁신은 채택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사회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할 때 활용되었다. 기술은 일상적 편의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경제적 동기를 만들어내며 산업혁명부터 현대의 에너지 위기까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